하게 좀 타이밍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 우선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를 보면 많이 다 나와 있는데 북한이 3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올해 김정은이 2월 초에 지시를 내린 게 군, 그다음에 각 건설장들, 그다음 인민반에서 그 주민 세대에서 이 외지로 나간 장사꾼들 무조건 2월 15일까지 다 끌어들여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끌어들이고 나한테 2월 15일까지 완성했다는 보고를 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군이고 그다음 보안서 총동원돼서 사람 찾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찾기. 예. 이 보안원들이 집집마다 다 돌면서 이 외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없는가 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다 보안소에 다 잡아다가 다 집단적으로 열차를 내서 자기 고장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상대 또 보안소에서 안전하게 사람을 인계받았다 이런 걸 다 보내고 예.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는 네. 북한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다 장악했다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이거는 이제 아주 좀 권력 장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권력 자력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이거는 3월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100% 참석, 100% 투표, 찬성 투표. 네. 예.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새 그 장바당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바당이 한 5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장사하느라고 자꾸 보따리에 짊어지고 다른 지역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그 군내 자기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투표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표율을 올리려고 현재 장사를 좀 방해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주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사해야 먹고 사는데 벌써 그러면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25일 동안은 뭘 먹고 살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래서 쌀을 좀 줬답니다. 과무좀 불러가지고. 간부가 지금 뭘 합니까? 그렇죠. 이제 밑에 장바닥에 아니 근데 장마당 분절들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간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그게 타 지역에 가서 무슨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모르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인민반장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통제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권 유지의 유일한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네. 그 지금 김정은이 없을 때 그 동네에 지금 다 간부들이 내려와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다. 자, 보세요. 북한 체제가 정상적이고 배급 체계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딴 데 안 갑니다. 네. 거기 왜 그 인민반에 있어야만 배급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배급이 안 나오고 오로지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 그렇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뭐 기차를 타든 예. 아니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죠. 장사를 해 먹고 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 먹고 사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없으니까 요번에 투표하면 투표율이 한 7, 80% 더 나오겠습니까? 예. 그죠? 한 20, 30%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북한 정권 창건일에 최고 망신일 겁니다. 망신일 테니까 그걸 막으려고 현재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네 고향에 가 있어라, 네 집에 가 있어라 라고 하고 있다. 얼마나 웃깁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3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2월 말까지 다 모이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2월 15일까지 무조건 다 모여 나와라. 그리고 보고해라. 그리고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 생일 행사에 모든 주민들 100% 자기 지역에서 참가하게 해라. 참가해라. 예. 예. 그래서 이거 김정일 생일 때문에 또 최고인민회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다 못 살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외국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 북미 조미회담을 위해서 지금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주민들을 몽땅 불러놓고 군부대도 탈영병들까지 몽땅 다 잡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라 그럽시다. 김정은이가 열차를 타고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네. 출발을 23일 날 했죠. 그렇죠. 23일 날 했어요. 그런데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뭅니다. 다시 열차를 타고 올지 비행기 타고 올지 모르나 적어도 열 며칠 동안 10여일 동안 북한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열흘 동안에 그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을 해서 일단 쿠데타가 나오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북한이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완전히 장악했냐 안 했냐. 제가 볼 때는 장악을 했으나 이렇게 도전 세력이 자기 권력을 뺏을까봐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불안해한다는 그렇죠. 거죠. 불안해하죠.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방탄차에다가 방탄 절차인데 저 절차가 총 15장인데 그 중에 6개가 김정은 씨가 타는 거래요. 근데 6개 중에서 어디가 있는지 현재 모르게 만들어서 공격을 해도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고 그렇죠.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기 정 기자님, 중국이 아직도 계속 돈을 주고 있나요, 김정은한테?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올해 김정은이 지금 두 번째로 해외를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은 1월 7일 날에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 간 거고 이번에 또 27일 날에 베트남을 떠난 거고. 근데 이 떠나는 연막 작전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1월 7일 날에 이 중국으로 나갈 때에도 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3월 10일에 한다. 이걸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게 1월 9일입니다. 9일 날에 보도를 했는데 실제 북한에선 김정은이 중국으로 출발하던 1월 7일 전에 오후 시간에 각 중대회의가 있다. 중대회의가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이렇게 포치가 됐다는 겁니다.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중대회의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뭐 장성택 처형과 같은 무슨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그 중대회의라고 한 게 3월 10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멍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최고인민회의를 한다면서 이번에 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정말 장황해서 사람들이 지루해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여맹원들, 청년동맹원들 이 선거와 관련된 그 가창대 활동, 선전활동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꽃을 흔드는 이런 이 가도 행진이죠. 이런 걸 가창대 활동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3월 8일부터, 1월 8일부터 나가서 길거리에 모두 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무슨 빠짐없이 참가해 찬성 투표하자 하면 막 뭐 투표하자 하며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네. 나팔 불고 북치고 막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 3월 10일까지 멀었는데 중학생들 방학인 걸 다 불러내다가 또 가창대라고 하고 해서 왜 이러냐 했는데 후에 보니까 김정은이 중국에 갔다 왔다는 거죠. 중국에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가창대 활동이 쓱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그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를 구실로 다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는 베트남으로 떠난 거죠. 이 연막작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쌀을 좀 줬다는데 그 중국이 준 겁니까? 식량을 준 건 아직 중국이 줬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량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자면 큰 배가 아니면 열차로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황은 알려진 것이 없고 대신 북한이 이 예비로 남겼던 거 3개월분씩 항상 전쟁 예비 물자로 남겨놓았던 걸 지금 다 풀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첫 번째, 북한 체제가 굉장히 강건한 것 같지만 굉장히 취약하다. 결국은 자기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해외를 가는데 잠깐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중국 간 거는 7일, 8, 9, 10, 4일간이었어요. 4일이었는데 열차가 북한 내에 있던 시간까지 합치면 한 3일밖에 안 될 겁니다. 중국에 가는 시간은. 그러면 3일 동안 자기가 북한 내에 없는데 체제가 무너질까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 사람들한테 그냥 요란을 떨고 방학 중인 학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괴상한 행사를 계속한다. 이거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증거죠. 그 이유가 현재 과거에 북한 체제를 지탱했던 거는 항일 빨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최고 지도자에 존경심, 특히 김일성이 같은 경우죠. 날조된 존경심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선을 해방시켜줬고 미 제국주의의 북침을 막아줬고
이런 선전이 몇 개 들어갔어요.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체 사상이니까 우리 식대로 살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체 사상이 뭔지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식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으로도 그래도 나름대로 통일돼 있었는데 김정은 들어서 와가지고 이게 다르죠.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장사해가지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먹고 산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당이 두 개인데 노동당이 있고 장마당인데 노동당은 주는 게 없는데 장마당은 먹을 거 준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당이라는 그 믿음이 거의 없어요. 장마당을 이제 장마당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선전선동하고 총칼밖에 없는 것이에요. 총칼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잠깐 며칠만 비워도 체제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온갖 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저 체제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중국이 돈을 줬다. 뭐 쌀을 줬다 그러는데 쌀이 말이죠. 쌀이 들어가려면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쌀이라는 게 뭐 5톤, 북한의 트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럼 4톤 트럭이라고 합시다. 4톤 트럭에 10,000톤 정도 주려고 그러면 10,000톤 한 2,500대. 2,500대 들어가면 장관입니다. 장관. 이거 북한 트럭 크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한 15톤, 20톤 실을 수 있는 트럭이 있지만 북한 4톤 싣고 다니는데 그게 2,500대가 움직인다. 북한 주민들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쌀 자체는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쟁 비축미를 꺼내가지고 좀 놀아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16일 뭐 김정일의 생일이어서 뭐 공무원들이 북한에서는 사무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무원에는 의사, 교수, 교육자들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배급을 좀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들 생각이 아, 김정일 생일에 어쩌다가 이렇게 배급을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주민들이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예. 그게 북한 주민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 2.16과 4.15 때는 사실 그 옛날에 북한 경제가 괜찮을 때는 나름대로 선물을 줬지만 근래에는 잘 못 줬지 않습니까? 못 줬는데 요번에 그 특별히 줬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그 얘기가 김정은이가 자리를 비우기 위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게 미리 예방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그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좀 무서워하기는 하는 거죠. 자, 요번에 열차 타고 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이 무서워서 열차 타고 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선전할 수가 없어요. 열차를 타고 가서 내가 애국 애족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내가 말이지 그렇게 먼 것 마일이란 되는 데를 열차를 타고 가면서 미 제국주의 수뇌하고 수개하고 단판을 져가지고 우리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고 우리 앞으로 조선에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하려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뭐 폼이 안 나잖아요. 4시간 만에 3시간 반 4시간에 가는데 폼이 안 나니까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3일 동안 열차간에 들어앉아 있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게 제가 탈북한 경로예요. 제가 기차를 타고 난닝에 가서 기차를 또 바깥 타고 또 핑샹으로 또 가서 핑샹까지 가서 핑샹에서 그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지뢰밭을 넘어서 동당으로 갔어요? 그때는 저는 차 타고 하노이로 갔죠. 아, 차 타고 바로? 차는 어디서 탔어요? 그 핑샹에 그러니까 베트남 국경을 넘자마자 넘은 건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걸어갔죠. 아, 핑샹에서 국경은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저 밀림지대입니까? 밀림지대입니다. 근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뛰라는 거예요. 근데 뛰려고 봤더니 거기 진짜 숲속에 뭐 경비원이 탁 튀어나왔는데 뛰려고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는 메컨강, 절벽. 올려다 보니까 여기는 막 바위떨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거기. 그리고 베트남이 아침에 비 오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비 오고 그렇죠.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계속 넘어지고 막 하여튼간 우리 막 다 진흙 다 묻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 이게 김정은이가 탈북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탈북한 데를 그대로 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서 지금 베트남까지 간 겁니다. 재밌는 그 시각이에요. 아주 재밌는 시각입니다. 제가 딱 간 데를 딱 따라가서 그렇지. 야 제가 탈북하려고 그러나? 제가 그때 정은아 탈북해 이거 우리 프랑크트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진짜 탈북하려고 그러나? 탈북 루트를 갔다.
예. 그러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그 산악 지역이죠, 그죠? 굉장한 산악 지역이죠. 이게 얼마큼 산악 지역이냐면 중국군이 70년대 후반에 이제 베트남을 침공을 했어요. 3개산에 들어가가지고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절반이 전사한 게 베트남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예. 잘 알고 이제 매복을 그렇죠. 해서 공격하니까 중국군이 그냥 힘도 못 쓰고 거기서 절반이 죽고 도망치면서 뭐라 그런다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도망친 데가 바로 거기입니까? 거기입니다. 뱀이 또 엄청 많죠. 예. 무서워요. 어쨌든 우리 네. 정은환 기자님, 북한 서식통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우리가 저번에 사실 김정은이가 이제 서울 간다 왔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왔어요. 네, 안 왔죠. 근데 한국 정부가 네. 지난해에 김정은 보고 비공개로 좀 오라고 이렇게 했대요. 이거 진짜예요? 아,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이따가 아마 통일이 돼 보면 다 밝혀지겠죠. 예. 네, 네. 정말 우리 통일이 되면 밝혀질 게 너무 많습니다. 밝혀야 될 거. 이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이렇게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계속 안 오고 가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비공개를 해도 좀 와달라. 비공개로 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기 어려우면 비공개로 와서 우리가 네. 비공개로 다 보여줄 장소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철저히 경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정은이 아주 경로였다는 거죠. 야, 내가 도적 고향이냐? 내가 왜 거기에 남조선에 당당하게 들어가지 숨어서 다녀야 되냐? 그거도 내 나라인데 나 이제 당당하게 가두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겠다. 그런 말 허튼 소리를 하지도 말라. 예,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 네. 아주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 연말에 한 뭐 벌써 김정은이가 한국 오겠다고 약속한 게 이제 9.19 공동선언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북했을 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중을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방북을 이제 해야 방남을 서울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을 했고 그래서 한 10월 말인지 좀 해서 못 가겠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방문을 좀 지지해 달라라고 하니까 100%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초청을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당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니 또 와달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못 간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몇 개 호텔이 전 객실을 비우고 대기했었어요. 그렇죠.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중에 하나가 이제 남산에 있는 반얀트리 호텔인데 거기 뭐 거의 다 비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혹시나 김여정이가 와 있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반얀트리 호텔이 예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와달라. 그러면 한국을 떠난 다음에라도 우리가 보도해 주겠다. 아마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 초청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성남 비행장 내린 다음에 헬기를 타고 반얀트리 호텔에 와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아니 청와대에 들어가서 회담을 한 다음에 그렇죠. 지상을 안 하고 또 헬기를 타고 반얀트리 호텔에 하면은 1박 2일 코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또 헬기를 타고 저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그 현송월과 김여정이 탔던 KTX 강릉간의 KTX를 또 한번 타고 뭐 그런 그 일정을 마련한다 그러면 비공식 그 방문도 가능하다 이제 봤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그럼 그걸 거부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김정은이는 꼴에 자기가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다. 통일 한국의 최고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이고 싶은데 몰래 생쥐같이 왔다가 자기가 그걸 다시 들어가는 게 보기가 이제 자기가 싫은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남조선에 있는 그 종북 인사들 박수를 받으면서 국도 1호를 해서 자기 그 전용 차량 벤츠 SUV 풀만 타고 쫙 폼나게 와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아니 뭐
저 도둑도 아니고 말이지 몰래 그냥 호텔로 그냥 헬기 타고 들어간다. 자기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겠군요. 태극기 집회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오면 죽이겠다고 우리 하도 협박을 하니까. 제일 겁나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두 분. 이 탈북자들이 제일 겁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 북한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고 네. 했기 때문에 이 뼈에 사무치게 그럼요. 원한이 김정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김정은은 내가 안고 죽겠다. 폭탄을 몸에 감고 안고 죽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살폭탄.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태극기 부대보다도 탈북자 3만 명이 더 겁날 겁니다. 더 겁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기 힘들지 않겠나. 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지은 적이 있어서 아마 네.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저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3, 4월에 저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오기 힘들 겁니다. 저는 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강화문에다 수족관을 네. 방탄유리로 수족관을 지어주면 아니 실질적인 신변 안전보다는 창피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극기 부대나 탈북자 단체가 계란을 다 1인당 2개씩 가지고 그렇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던질 수도 김정은 있잖아요. 위원장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차에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네, 막 도로 바닥이라도 막 수천 개가 떨어지면은 네. 그건 망신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변 안전 문제보다는 자기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나는 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네. 서울 시내 어떤 호텔 또는 대한민국 내에 어떤 호텔에도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되면 온갖 확성기 가지고 밤새도록 소리치고 꽹과를 치고 그래가지고 한 잠도 못 잘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나 저는 그렇죠. 못 온다고 보고 오게 되면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탈북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오기 못 오겠네요. 힘들 거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지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서울 방문한 모습하고는 너무가 괴리가 있으니 스스로 안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이 오면 그 소란스러워서 밤잠을 못 자게 갱가리도 사놓고 저 준비해놨죠? 예, 대형 스피커도 사놓고 그렇게 해놨죠? 예,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보내야 되겠어요. 정훈아 탈북해. 정훈아 너네 이모도 탈북해서 미국에서 세탁소 하면서 잘 살잖아. 그거만 알죠. 내가 또 뭐 있습니까? 김정은 집안이 얼마나 탈북이 확실한 집안이라면 예. 그 외삼촌 예. 이름이 고동훈입니다. 고동훈. 고동훈이 언제 탈북했? 아주 일찍 탈북했어요. 2004년도 그래요? 5월달에 고영희가 죽었어요. 예. 고영희가 죽었는데 죽은 직후에 스위스에 있던 그 고동훈이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그 집은 아주 악질 탈북자가 악질 탈북자죠. 네. 고동훈이 탈북했지. 그 고영희 여동생 고용숙이 탈북했잖아요. 네. 그건 더 일찍 했는데 97년도 탈북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네. 갔죠. 완 탈북자 집안입니다. 이거는 아주 성분이 나빠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 탄광에 근무하면 딱 맞을. 원래 김정은은 그 집단관리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가족이 다 탈북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고동훈이가 탈북을 딱 해놓고 우리한테 생활비로 한 달에 5,000불씩 달라. 통도 커요, 통도 커. 통도 크네요. 그 당시에 2005년도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년 그때 뭐, 전이니까 그렇죠. 많이 그때 적었는데. 2만 불 안 될 텐데. 근데 자기는 한 달에 생활비가 5,000불을 달라는 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주긴 줬지만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을 겁니다. 아니야. 그 친구는 아마 유럽 쪽에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아 탈북해 하는 게 무리는 아니군요. 그럼 뭐 너 그러면 삼촌도 탈북하고 너네 이모도 탈북하고. 예. 그 너도 탈북하는 게 낫지 않겠니? 예. 거기다 또 사촌형도 탈북했잖아요. 김한솔. 천리만 민방위에서 또 뭘 발표한다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복 형제인 그 김정남이를 자기가 죽였죠. 죽이고 그러니까 조카죠. 이제 자기 조카. 예. 이복 형제의 조카가 그 아들인 김한솔이가 김한솔과 그 부인 이혜경 그다음에 여동생까지 예. 3명이 탈북을 했다. 위치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대개 미국에 가 있을 거다. 예. 미국에서 이제 FBI에서 보호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북자 가족이죠. 탈북자 가족이고 콩가루 집안인 게 자기 이복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아주 고모도 죽었다면서요? 고모는 죽이진 않았고 자기를 죽었어요. 고모는 좀 사망설이 나오지만 나는 고모는 죽었다 생각은 안 한 게 아마 김경희 고모가 죽었다 그러면 아마도 그걸 할 겁니다. 국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딸이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 장성택을 채용을 하면서 고모는 이혼을 했을 겁니다. 강제 이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성택과 상관이 없으니 김경희는 장성택 채용하고 상관이 없고 과하고 상관이 없고 김경희는 김일성의 딸로서 그 나름대로 뭐랄까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김경희가 진짜 죽었다 그러면 보도할 겁니다. 과거에 김성애 죽었을 때 이게 달라요. 김성애는 완전히 격가지물이지만 김경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름대로 지가 주장하는 소위 백두혈통. 백두혈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다른 표현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김경희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 기자님. 저 교수님에게 네. 그 어느 분이 이 한방 써셨네요. 뭐라 그러죠? 저 교수님이 이렇게 보내줘서 이런 방송을 해서 고맙다고. 네. 슈퍼챗 3만 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우리 드리고. 정원환 기자님. 예. 북한에 뭐 택시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김정은이가 이 택시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북한에 뛰는 택시가 두 종류입니다. 먼저는 이 2005년 이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택시인데 이건 이 평화자동차에서 만든 그 뻐꾸기, 예, 그 차를 그 상표를 다르게 박았습니다. 뻐꾸기가 아니고 대동강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동강이라는 이름을 다 택시로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금강원동기 회사가 중국에서 합병해서 만든 그냥 부품을 들여다 조립한 겁니다. 그렇죠. 네. 차 껍데기까지 다 들여다가 그대로 조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립하는 이유가 단가가 떨어집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완제품 수입하면은 뭐 값이 한 7, 8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북한 내에 조립하면 한 3, 400만 원에 조립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값이 한 반이라도 떨어지니까 북한은 조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전부 다 평화자동차였죠. 뻐꾸기니 휘바람이니 전부 다 자동차가 평화자동차인데 이게 이태리 합작회사였어요. 피아트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이제 북한 이제 국산이라고 평화자동차는 이제 그 통일교 재단에서 북한에 이제 그 설립을 해서 그 자동차를 북한에서 팔았죠. 근데 이게 수지가 맞질 않아요. 맞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는 북한 당국의 장난이 있죠. 북한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세우면 북한이 그 기업을 뺏기 위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죠. 망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 뺏었어요. 뺏어놓고 뺏어놓으니까 이제 이태리하고 갑자기 안 되니까 이제 중국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완제품을 수입하면 돈이 비싸니까 이제 부품 조립 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그게 지금 택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평양에만 택시가 있고 사실은 평양, 그다음에 평성, 원산시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각도 인민위원회 운수과 소속으로 이 택시 운송 사업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 각도 소재지들에 이제 택시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택시가 장거리 택시가 있고 자기 도내 택시, 그러니까 이 도해지 내에서만 도는 그 택시가 있고 시내 택시라고 뭐 양강도 소재지 해산시라면 해산시에서만 뛰는 이런 택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값이 다 다른데 이게 얼마나 김정은이 이 주민들을 등쳐먹고 꼼수를 써왔냐 하면 이런 미래 자동차들을 잔뜩 들여다가 조립을 해놨는데 팔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택시회사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때 선전이 정말 요란했다고 합니다. 이 한 달에 꼭꼭 북한 돈으로 30만 원씩 월급을 준다. 북한 돈 30만 원이면 월급을? 예. 30만 원이면 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게 북한 돈 한 35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산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달에 30만 원씩 월급을 준다. 그리고 휘발유는 다 회사에서 대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택시만 사라. 이 택시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만 이 택시 운전 회사에서 받아준다. 받아주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좀 운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택시 회사에 들어가려고 막 그 자기네 집 재산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던 아파트를 막 팔고 단층 집에 낡은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택시를 산 사람, 그다음 가족 친척들이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택시를 산 사람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은 그때 그랬죠. 휘발유도 다 공짜로 대주는데, 한 달에 월급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 택시라는 게 한 사람을 태우고,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을 몇 명 더 태우고, 꼼술로 자기네가 돈을 받으면, 그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게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택시를 다 이렇게 사고서 택시 운송 사업소가 나온 다음에, 딱 보니까 일체 휘발유는 너희들 돈으로 산다. 근데 시장 가격으로 사서 돼야 된다. 그리고 월급 30만 원씩 주겠는데 매달 월급 30만 원씩 주겠는데 시내 택시 요 시 안에서만 서울시면 서울시 안에서만 뛰는 택시는 한 달에 하루에 중국 인민폐 600원 70원씩 내라. 72안씩 내라. 산악급을 내라. 예. 이거 매일 72안씩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돈으로 3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37에 20일 2100 중국인민폐 2100위안을 내야 된다는 거죠. 택시기사들이. 그럼 얼마 여기? 이걸로 그게 한 40만 원 되는데? 30몇만 원, 40만 원 되는데? 40만 원, 예, 한국 돈으로 40만 원 되지. 되는 돈이죠. 그리고 대신 그만큼 벌어들이면 네. 월급 3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3만 원이 못 되는 돈입니다. 10배를 산악금 내라는 거야. 예. 10배를. 그죠? 그렇게, 이러니까 이 택시기사들이 도무지 이건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거기다가 차가 고장 나도 부속품은 너희들 다 사서 대라. 우린 모른다. 야. 거기다 또 뭔가 얼마나 야비한지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이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택시는 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세우는 택시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아닌 이상 택시기기 안에 시동을 껐다가 켜는 순간부터 그 거리가 계속 측정되는 미터기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는 게 길가에서 잡는 게 아니라 택시 운송 사업소가 각 곳에 있는데 거기서 표를 팝니다. 택시 표를 팝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 사업소에다가 돈을 내고 표를, 그 운임권이라는 걸 삽니다. 그 운임권을 샀는데 내가 이 시간에 못 이용했다면 그 운임권이 최고 3일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 아무 때나 3일간에 내고 타라. 그래, 그 운임권을 가진 사람만이 손을 들고 그 택시에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거리에 이 호안가라고 이 보안서 이 빈 차들 이런 차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시포초소라고 하고 각 이 도시외를 벗어나는 도로마다 보위부 감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택시들 지나갈 때 다 검열한다는 거죠. 저 승차권이 있는 사람. 그 승차권이 없다 하면 택시기사고 그 승차권이 없는 사람이고 다 내린다는 거죠. 내려서 북한 돈 30만 원씩 벌금을 내라. 30만 원 벌금을 안 내면 택시도 회수하고 니네도 안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내고 불법적으로 탄 사람도 내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도네요. 그러니까 예. 택시기사들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울 수가 없네. 그리고 매일 내라는 돈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젠 택시를 사서 바쳤던 사람들이 그 택시 운송 사업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나 이제 택시 가지고 나오겠다 하니까 안 낸다. 왜? 이 택시 운송 사업소에 들어간 택시는 다 국가재산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샀는데 돈 주고 샀는데. 예, 국가재산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나가겠으면 너희들 그냥 나가라. 이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들이 정말 막 완전히 사기극이네. 예. 자, 북한이 국가가 그 주민들을 사기치는 건 뭐 이게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한 은행에 저금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압력을 가해서 그 돈을 국가에 안 줘요? 기부하라고 그래서 기부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다 뺏기게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은행을 거의 안 쓰죠. 일단 저금하면 다 나라 돈이니까. 안 줘요. 어떤 찾으려면 뇌물 줘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근데 아이가 일단 들어가면 다 북한 네, 나라 그렇죠. 돈이고 지금 현재 택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사기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평화자동차를 우리 통일교제에서 사다가 그걸 북한이 망하게 만들어서 북한 당국에 기부하게 만들고 네. 하는 시법과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택시를 현재 개인이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 음. 그럼 택시 회사가 도로 끌
도로 택시를 기부받으러 하는 작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택시가 전부 다 국가께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저 택시 사업소에서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택시기사 이제 월급을 조금 주겠네, 이제. 그러면 한 월급 한 3만 원이 아니라 뭐 5천 원. 5천 원, 5천 원 주겠네. 5천 원 주겠죠. 완전 사기다. 그러니까. 진짜 사기극이었네요. 사기극이라는 정도가 아니었죠. 이것 때문에 청진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이던가 목을 매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여러 명 택시기사가. 예, 그리고 여러 명 생기겠네. 막 이 정신이 돌아서 이 양강도에서도 이 머리가 막 돌아서 택시 때문에 그래 막 이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택시 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조립했으면 한 3,400만 원에 조립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팔리는 값으로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 7,800만 원 정도로 팔았으면은 그게 북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일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돈. 네. 어마어마한 돈. 달러로 치면 그게 얼마예요, 그게? 한 7,800만 원이면 한 7,000불? 6,000불, 7,000불 되는 돈인데, 그게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상할 수 돈인데, 없는 돈이죠. 그 돈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뺐는데, 치사하게, 치졸하게 뺏는 거지요. 그렇죠. 사기 만들어 놓고 그 차를 뺏는다. 아주 김정은이가 배가 뚱뚱한 이유를 알겠어요. 아, 예. 근데 예. 근데 이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소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 대북 방송 그 뭐 남북 라디오 아, 이게 그 무슨 이게 문제죠? 진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 예전에 미국이 그 미사일 체계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 왜 그런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냐 하니까 작동이 잘 돼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작동이 잘 돼서라기보다 디지털은 너무도 해킹이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 방식을 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경연선에서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우리하고 통하는 휴대전화도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건 그런 행동입니다. 이 디지털 기기들은 모두 이게 다 전파를 발신하는 순간에 다 이게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방식 그가 대북 라디오가 제일 좋다는 거죠. 라디오는 전파를 송신하는 게 아니라 수신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라디오 시간만 났다고 합니다. 이젠 한 뭐 6, 7년 전에 가지고 있던 라디오들은 이게 이 볼륨을 돌리면 이 볼륨인 게 아니라 이 주파수를 맞추려면 이게 가변 축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 가변 축전기가 무슨 다 마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6, 7년 쓴 라디오는 이제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라디오를 가진 사람은 간첩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래도 소형 라디오 같은 건 집에다 얼마든지 감춰놓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 보고 니네 이 한국의 라디오랑 듣지 않냐 하니까 라디오 어디에 있게 라디오 씨가 말랐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사실 미국은 자유아시아 방송도 그래. 미국의 소리 방송도 그래. 예. 대북 방송들 여기에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한국에 있는 국민통일방송, 그다음 자유북한 방송, 북한개혁 방송, 여기도 미국 NED 민주주의 기금이 어지간히 다 후원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 돈이 막대합니다. 한 뭐 1,000만 불씩 미국 국무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제 그 돈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청취자가 없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하늘에 뿌려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심각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북한을 가장 빨리 변화시키자면 라디오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에는 대북 전달을 뿌리면서 거기에 아주 소형 라디오를 넣어서 보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끊어졌겠죠. 네. 예,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죠? 그러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북한의 각 가정에도 주파수를 고정시켜 놓은 라디오들이 있었죠. 있었죠. 네, 지금도 좀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요, 이 라디오를 이제는 북한도 수법을 다 알아서 이 라디오 회로 기판을 뜯습니다. 그 회로 기판의 주요 부품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게 몇 개 안 되는 부품인데, 근데 이걸 다시 조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술자들이 보면 얼마든지 그걸 다시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불심 검열을 나온다 하면 히로기판을 아예 뜯어본다는 거죠. 뒤를 개방해 본다는 거죠. 니네가 이걸 우리가 뜯는 대로 그만대로 뒀냐. 그리고 그 히로기판을 여는 나사 구멍이 있는 거기다가 그 승인 표식을 이거 검열을 납담을 해서, 하고 예. 이렇게 봉인하면서 예. 이게 승인 표시를 예, 했겠죠. 그걸 다 붙여놔서 이걸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여기 저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소식을 들은 게 주로 라디오를 듣고 왔다는 분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현재 같이 라디오가 씨가 말랐다. 더군다나 이제 봉인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북 전단을 보내거나 할 때는 정부는 할 리가 없죠. 민간 단체가 하는데 예산이 뭐 우리 정부는 뭐 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 예산이 뭐 1,000만 불씩 책정이 돼 있으니까 라디오 방송만 할 게 아니라 게다가 북한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죠. 나는 정말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 북한을 평화적으로 전쟁의 방법이 아니게 그냥 변화시키려면 정말 이 대북 라디오만한 그렇게 대북 라디오만한 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